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사들의 사실상 파업이 시작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2,000명 다 자를 수도 있다, 의사 자격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 어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정부가 점검한 결과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대해서 전공의가 한 1만 3천여 명 정도가 숫자인데 이 중에 6,415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정도의 55%. 그렇죠. 와, 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1,600명 넘게 출근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직서를 지금 수리한 병원은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현재까지 전공의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병원에서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요 강경 대응 방침 계속 이제 갖고 간다는 얘기인 거고,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전국 의대에 이제 40곳에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 등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 이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전공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의사협회에 모여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응 방안 논의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또 심상치가 않아요. 왜 정부가 이렇게 전공의들을 악마하고 있느냐? 우리도 환자를 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박단 이 대전의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그렇죠. 이건 좀 너무한데 어쨌든. 지나치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지금 전문의 따고 남은 이제 병원에 남아 있는 임상 강사라든가 전임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도 이거 의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힘을 좀 실어주고 있거든요.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병원들은 지금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 줄인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응급진료를 환자들이 거절당하고 있고, 그래서 응급실,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이 물러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 얘기하는 건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게 정부가 그동안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해결을 하려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면서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숫자가 모자란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일각에서 어제 말씀드린 신문에서 얘기한 어떤 타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350명 얘기하고 필수 진료 수가 5배 이상 뭐 일종의 중재안 같이 내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좀 머쓱해지겠는데요. 조선일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대안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늘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사단체도 비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어려워서 양쪽 다 쳐다보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예. 나름의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별로 뭐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신문을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좀 머쓱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일면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말 안 들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의 그 350명 주장도 의료계 이제 교수들 주장 이제 받아 쓰는 이제 차원에서 또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서 오늘 신문들을 쭉 보면은 일면에 다들 이제 의료 이 대란 뭐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다라고 요 얘기를 헤드라인에 딱 한 줄로 딱 거는 거는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힘을 가장 또 힘을 실어준 거는 조선일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신문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같이 싫거나 요 어떤 지금 의료계 현장의 혼란을 같이 싫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한 거는 이제 이 하나밖에 없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네. 세 가지 주장이 있더만요. 전부 다 세 명 다 의사였는데 한 명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작아야 된다. 한 명은 적정하다. 또 한 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의사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예. 뭐그 의사들의 교수들도. 주장도 다 다를 수 예. 있고요. 심지어 오늘 뭐 그 김윤 서울대 교수죠. 이렇게 칼럼도 쓰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즐겨보는 칼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 증원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에 김윤 뭐 교수는 이제 코멘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증원을 시켜야 된다, 증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인 것 같고. 근데 그것 말고도 예. 이제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주장을 또 예. 같이 하는 그 교수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앞서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말에 확 힘을 실어준 신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 사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전공의가 몇 명 정도가 지금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동참을 했는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를 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현 상황을 보도하는 게 어찌 보면 객관적 상황을 제일 뭐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문 그렇죠. 지면 배치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엄단하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일면에다 저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말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신문의 지향점이 좀 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신문들을 이렇게 쭉 넘기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단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의료 대란이 시작이 일단 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의 혼란이나 이런 걸 보도하면서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룰 거냐, 또 쟁점이 어떤 지점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고 이게 사실이냐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들이 좀 이 현장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의료계가 지금 2,000명 증원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사에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 경기도 평택시 박예병원의 김병훈 원장 인터뷰를 이제 또 실으면서 의료 현장을 전공의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거는 의사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점을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설에서는 의료계, 정부 강대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이게 좀 강대강 대치는 좀 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사설에서는 집단 사직대 면허 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불라 대화를 해라 지금 어쨌든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예. 요 지적을 하는데 동아일보의 특이한 점은 이 좀 넘기다 보면은 기자의 눈이라는 이 기자 칼럼 예, 비슷한 예. 이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1년간 28차례 의정 협의 소통 확인했나 회의록 공개해야 그 대목인데 소통도 왜냐- 안 했다. 정부랑 의사단체가 28차례 지금 회의를 했다라고 대통령은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도 설명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셋이 모여갖고 28차례 뭘 하면은 똑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무슨 합의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얘기했기에 합의되는 게 하나도 없냐. 회의록이라도 공개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은 없었는가? 그렇죠. 이런 예. 주장을 막 하는데 음. 다만 이제 쟁점을 좀 차분하게 짚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닌데 그럼 뭐가 쟁점이고 양쪽에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 그런 건 오늘은 경향신문이 좀 정리를 잘 한 것 잘했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 지면을 잠시 보여주시면 경향신문 제목이 이제 평행선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 건보재정, 의학교육, 질 등 쟁점은 이렇게 돼 있어서 기사를 저렇게 이제 실어놨는데 요 이제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첫째 의사수가 부족한 거냐 과잉된 거냐. 요게 이제 의료계 주장은 의사수는 네, 그렇죠. 충분하다라는 거고 예. 서로 정부는- 부딪히죠. 예.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당연히 부족한 거다. 그리고 우리도 확인을 다 해봤다 연구 결과나 이런 걸 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의대 증원을 통해서 필수 의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료계는 그걸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왜 전부 다 피부 미용과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부는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필요 조건이다. 증원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렇지. 거지. 증원을 아. 거부하면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대 증원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거다라는 지금 의료계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나서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정부는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고. 시장주의 논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네. 중요한 쟁점 중에 네. 하나가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네. 의대에서 그걸 교수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감당이 되느냐. 네. 감당 안 될 것이다가 의료계 주장인데 정부는 우리가 대학에다 확인했다. 감당된다고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계산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 경향신문의 이 기사 내용이에요. 서로 간에 네. 대립되는 네. 관점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신문에서 재밌게 본 거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는 지금 전공의들이 이렇게 대거 나서고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공의들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그래서 한겨레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전공의들을 나름대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거냐? 당신들 왜 그러는 그것도 거냐? 중요하죠. 물어봤는데 이렇게 기사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다수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의사를 늘려 의료 취약지와 기피 과목 인력 부족 문제를 풀겠다는 정책을 비합리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협하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의사이자 교육평론가인 문호진 씨의 이제 코멘트를 좀 인용을 했는데 네. 대학 시절부터 의대 박수업을 듣거나 다른 학과에 교류할 기회가 적은 탓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충분하다는 주장만 계속 접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기서 기사가 끝나면은 전공의들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름대로 이제 구조적 문제도 짚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주 80시간 노동이 합법인 또 직업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과중한 노동을 감수하면서 이거를 좀 견디는 이유가 이걸 감수하면 내가 나중에 좀 금전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런 거는 보상을 얻을 있겠지. 수가 있어서 감수하는 건데 예. 지금 이게 의대 증원 얘기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더 큰 어떤 억울함처럼 지금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요 얘기도 신문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고, 공정하다고 좀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굉장히 그 바늘구멍 같은데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응당 사회에서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 공부하는 과정은 다 힘든 건데 국민 여론은 자기들이 그렇게 뚫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실력으로 뚫고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자기들은 그걸 공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전공의들이 그렇게 하는 한편에 정부의 어떤 업무 개시 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도 공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전공의들이 지금 사표 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뭐 시스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글이 공유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요. 그 찾겠다고 업무 방해가 방해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무 개시 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내문을 안 받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우편물을 받을 때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안 된다.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편물 왔다고 할 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서명하지 말라. 또 문자, 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송달을 해도 이번엔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 또 법도 개정을 했으니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예 전화나 이런 것들 문자로 받는 것도 아예 피해버려라. 그러니까 전화도 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공시 송달이 왔을 때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는 전공의 법률지원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다 연락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의 임의동행, 재계약 상황, 사직서 사유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전공의들 차원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뭐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 김민하 평론가가 정리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윤 대통령은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 싸움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총선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의사들한테 좋을까요? 국민들에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국민들은 중간에 껴서 여론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네, 의사들에게 특히. 저 사실 오늘 네. 빅5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한 곳에 3월 너 며칠 날 걱정돼, 슬며시. 저도 사실은 오늘 가야 돼 저는. 오늘 가야 돼? 걱정되긴 3월 15일 이나 하는데 그러는데. 저 오늘 가야 되는 거 미뤘습니다. 아, 뭐 무슨 환자만 있어 여기는. 네. 성모병원 가야 되는데 미뤘습니다. 저도 성모인데 저도 그게 아마 미뤄질 것 같다라는 지금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데 약은 다 떨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디 성모세요? 여의도. 아 여의도. 예. 서울 성모. 아, 네, 성모. 예. 하여튼 이 현 상황은 예. 우리가 대통령실이 이미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고 했잖아요. 음.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의지도 그런 것 같고 더 밀어붙여서 이번 기회는 정부가 확실히 의사들을 눌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언을 관찰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신문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타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거고. 보수 신문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다가 환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당장 우리가 굉장히 더 아프게 되고 또는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게 또 정부 탓으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걱정을 하는 걸 텐데 지금 당장은 의대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라라고 하는 그 여론에 관해서는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오늘 방금 이제 우리 평론가 위원장님이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하나 더 얘기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언론의 할 일이라는 게 사실 이런 얘기들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언론들이 조금 짚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령 전공의들이 결국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한겨레 방금 본 기사에서 나오는 그게 왜곡된 어떤 시각이든 불안감이든 뭐든 간에 그게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나섰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나서가지고 의료 현장에 이렇게 다 정지돼 버리는 게 맞냐 그러면 그런 구조인 거든 맞냐 이것도 지적해 볼 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중앙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칼럼 제목이 좀 그런데 신성식의 레츠고 9988입니다. 레츠고 뭐 좀 그렇죠. 네, 근데 제목이 이제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 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제목이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전공의 비중이 특히 이제 대형 병원의 경우에 이 일본의 도쿄대 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46%라는 거예요. 전공의 비중이. 예. 그리고 이게 서울대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큰 병원들 보면은 전공의 비중이 삼성 서울병원 38%, 연세 세브란스 병원 40.2%, 서울 아산병원 34.5% 막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싸고 젊은 인력을 그냥 막 그렇지.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결국 전공의들이 여기서 네. 사실은 전공의들의 지위는 피교육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피교육생인 건데 네. 이런 대형 병원에서 근로자로 쓰고 있다. 사실상 맞아요. 저임금에. 예.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상 이 전공의들의 나중에 처우를 돈 버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구조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처우를 병원이 그냥 처우를 그래, 감당하기 때문에 맞아요. 병원이 싼 값에 우리가 돈 주고 쓰는데 뭐 어떠냐 뭐 이렇게 가능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 전공의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들을 법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초기 2년은 중앙정부, 후기 2년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건 맞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우린 문제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지적하거든요. 중요한 네. 지적이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면은 제목이 이제 전공의 없인 응급의료도 차질, 한국 의료 현실의 민낯 이런 제목인데 이 사설을 쭉 가다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좀 더 세밀한 비상진료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 공공성 확대 얘기하면은 의사들은 무조건 공공병원을 세우라고 절대 안 돼. 말해서 또 막 이러는데 전공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비 지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의료 공공성 확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언론이 더 많이 짚고 이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런 여론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정치권이 같이 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중요한 우리가 지점. 누누이 네. 얘기하지만 네.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2,000명 증원 쇼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어차피 대통령실은 총선까지 보고 이 이슈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고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분명히. 그럼 민주당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지점들을 짚고 들어가면서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좀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뭐 어제도 민주당 당직자들 보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좀 부디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는 가죠. 예, 다음 주제는 뭐 이게 지금 이낙연, 이준석 제3지대는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되면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무슨 와버려가지고 누구의 음모? 애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김종인의 음모? 감 과육 먹고 씨 톡 뺐듯이 할 거라고 생각. 아니 그러면 음모를 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어제. 50년 정치를 한 사람이 10년밖에 정치 안 한 10년, 20년도 안 됐죠. 그런 이준석에게 영선 의원에게 당했다는 거는 그거 더 창피한 일 아니야? 그게 창피한 일이지. 어제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열고 원래 10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런 거 11시로 미뤄서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 나왔다.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 근데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통합을 기대한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낙연의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구절이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통합은 깨졌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새로운 미래로 다시 돌아간다. 이걸 기정사실화했고 그다음에 12시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질 것이라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에 대한 호언 장담보다는 겸허한 성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소중했던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뭐 태도가 좀 다른 애초에 원래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기자회견은 아니지 않아?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희비가 엇갈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의 이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오늘 신문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일면에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습니다만 특이했던 신문은 조선일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조선일보 일면을 딱 보면은 대부분의 신문은 이 개혁신당의 분열 뭐 이런 걸 썼거든요. 이낙연, 이준석 개갈 길 가나 이렇게 썼는데 이 신문은 딱 6억을 챙겼다. 이 부분을 딱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6억을 챙긴 게 이준석이 챙겼다? 그렇죠. 6억 먹튀. 요걸 정확하게 딱 타격을 이거 하면서 땡기고 이낙연 버려버렸다. 뭐 이런 그렇죠. 거지. 그 6억을 땡겼고 그 기사를 넘기다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6억 6천만 원 이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거나 기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보조금 받은 걸 정당이 선관위에 반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국고보조금 받은 거 경상도 보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데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 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부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설에서도 사설 제목이 개혁 야합 11일 만에 파탄 남은 건 6억 국고 보조금. 그래서 사설 보면은 형법을 적용한다면 보조금 사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아 근데 정확하게는 6억이 아니라 야. 6억 7천만 원이에요. 6억 7천만 그렇죠. 원. 거의 7억이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어서 진짜로 짠 거면 이준석 머리 좋네. 근데 이준석 대표만 욕하는 게 아니고 이 통합 자체가 웃겼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랑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법적 합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조금은 어떻게 받았냐.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를 선도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는 개혁신당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낙연과는 상관없네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입당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이것도 꼼수 편법 아니냐. 그러면 지금 김종민 의원은 다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라고 조선일보는 그래서 이게 6억 먹튀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아 근데 그 얘기해서 뭐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전례도 없어서 실제로 반납하겠다면 회입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반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특이한 신문은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대부분의 이제 신문들은 요 개혁신당 얘기를 따로 이렇게 빼서 다뤘는데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이제 같이 다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하고 개혁신당이 좀 이렇게 된 상황을 민주당 공천 충돌, 제3지대 결별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속 이제
야권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어. 상황이다라는 걸 다루고 있고 민주당 공천 네, 이야기도 네. 바로 들어가죠. 이제 네네. 사설까지 얘기할게요. 네네. 사설 제목도 경향신문이 4분 오열된 정권 심판론, 야권은 공멸할 건가? 이러다 민심을 배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양쪽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음. 애초에 의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쨌든 5명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만들고 난 다음에 정당 보조금을 6억 7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게 쪼개지는 게 똑같이 들어갔다가 똑같이 쪼개져 나온 게 아니에요. 김종민 의원만 이낙연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둘만 튕겨 나온 거예요. 나머지 양양자, 이원욱, 조은천, 양정숙 4명은 그대로 개혁신당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비례 순번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지역구 번호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래도 정의당보다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더 들어가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새로운 미래는 훨씬 더 많이 더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예. 지금 어딘 가서 떨어지게 지금 입 벌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 중에서 뭐 혹시 들어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네. 이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홍영표 의원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낙연. 흘러나오기 홍영표. 시작했어요. 그게 예. 바로 민주당이 지금 나오는 예. 박용진, 윤영찬 하위 10% 반발하는 목소리하고 예. 지금 이른바 친문계라고 불리는 박용진은 의원들이 남겠다고 그랬고. 박용진은 예. 남겠다고 했지만 이제 하위 10%나 지금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아마 통보받은 의원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통보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낙연, 홍영표, 윤영찬 이러면 비슷한 색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신문에 난 거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홍영표 의원과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책임위원, 여긴 책임위원이라는 말을 쓰나 봐요. 김종민 의원이 심야 회동을 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홍영표 의원한테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이 앞으로 탈당 많이 할 거 아니냐. 근데 홍영표 의원을 왜 찾아갔냐라면은 지금 보도를 또 보면은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이 비주류가 홍영표 의원 방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이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홍영표 의원을 접촉하면은 많이 좀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요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확답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포섭 대상인 의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3지대가 파행을 겪으면서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어떤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민주당 또 한 의원이 잔뼈가 굵은 비명 중진 입장에서는 제3지대로 가는 것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중 무엇이 이번 총선과 향후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될지 고민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버리면 새로운 미래랑 민주당 관계가 이재명의 민주당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 때까지.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건데 예. 무소속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은 정말 만에 하나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민주당 복당 가능성도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울질 해볼 문제인 거고 그 얘기를 유권자들한테 또 설명하면서 내가 득표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거냐를 또 계산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탈당을 하면은 다 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거냐는 모르는 거고 또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탈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이 보도에는 실명이 언급된 의원도 있어요. 누구요? 동아일보에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 대목도 박영순? 있거든요. 대전 대덕구인데 여기 예. 친명계 박정현 전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하는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이 되느냐 등등은 예. 여전히 남아있고 또 서른 의원에 대해서 열심히 접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오래됐어요. 예. 네, 그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서른호는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 나갈 때 왜 같이 안 나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예.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한계 있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바로 튕겨나가기에는 너무 무게감이 큰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서른 의원이 사선인가요? 예. 그죠? 그 정도인데 지금 뭐 김종민 의원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정치 생활 아니 같은 캠프였으니까. 같은 캠프였긴 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쳐주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서른 서로를 그러니까 그래야 쳐주길.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나가는. 예. 뭐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예. 굉장히 흥미롭게 뽑은 데가 있는데 약간 예. 좀 북한식 제목으로 뽑아놨어요. 뭐라고요? 밀실 8.18에 맞서 비명은 천사회동 결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재명 대표 의원실이 818호예요. 예. 근데 지금 뭐 밀실회동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바로 예. 거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홍영표 의원 의원실이 천사예요. 예. 1004호 아. 여기에서 홍영표 의원실에 서른, 전해철 지금 서른 5선이구나. 5선이고 예. 전해철 3선, 박용진, 송갑석, 박영순, 윤영찬 의원 등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면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까지 있어 보여서 이게 이재명 당 대 이낙연 당 뭐 이렇게 쪼개지는 구도가 되나? 이렇게 앞으로 좀 보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공천 잡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끊었어요. 다시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 아니겠느냐. 예.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렵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명계가 주된 표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SNS에도 글 올렸는데요. 누군가는 이게 흥미로운데 누군가는 하위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거는 실제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위 20% 중에서 비명계가 많이 포함됐다라는 기사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명단 자체를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된 명단이 바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지금 밝힌 사람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요 정도 외에는 지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평가할 수 없겠죠. 예. 소문에는 누가 친명으로 보이는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언론은 전망하는데 모르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 대응해가지고 요거를 수습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은 언론에 있어요.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이 공천 파열은 커지는 민주당 위기. 당 지도부가 나서란데 뭘 나서라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 지도부가 나서서 실체를 조사해서 의구심을 해소해야 되는 거다.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이 당 내부를 넘어 국민의 불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잡음을 제대로 정리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공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얘기로 수습이 안 된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지금 쪼개진 그 두 당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양당에서 어떻게 흔들리느냐 양당이 그렇죠. 예.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경향신문 이기수 편집인이 흥미로운 사설을 실었는데요. 네. 더 늦기 전 이재명은 청룡 언얼도를 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뭐 지지율이 위기 상태잖아요. 네. 그런 거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승복하는 이 헌신하는 이가 없다. 낙천자 경선자 다 이재명과의 거리만 따지고 있다. 이재명은 맞아. 네. 이제도 소통하고 더 양보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 통합도 함께 진통하며 멀리 갈 수 있다. 야권 리더 이재명이 줄 것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삼국지 관우가 내리친 청룡 언얼도여야 한다. 이제 여당도 찐윤 영남공천 이제 찐윤 영남공천이 몰린 난코스로 접어들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이 기회를 잡아라. 민주당도 이재명도 청룡 언얼도 휘두르며 좀 공정하게 이번에 좀 공천해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기준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겠지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정치라는 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정성원할지 조정식이랄지 이른바 누가 봐도 친명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4선, 5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쉽게 되는 거냐? 그리고 무슨 희생이나 헌신이나 감동이나 혁신이나 뭐 이런 게 이쪽에서는 없냐? 요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정리가 될까요?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가 국힘 공천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역구가 예를 들면은 비명계가 예를 들면은 컷오프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감동을 줘야 될 그렇지. 텐데 그럴 네.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여러모로 잡음이 없다, 뭐 내지는 잘 되고 있다, 순항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서 많았잖아요. 근데 슬슬 이제 보수 언론도 좀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갖고 되겠어? 밋밋해. 그렇죠. 밋밋한데.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네. 기사 제목이 흥미로운데 뭐 조선일보부터 보여주시면 조선일보 제목이 A 학점 아닌 여당 공천 저쪽이 D라 BC만 해도 이긴다 물음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저 밋밋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 컷오프는 제로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단수 공천한 그렇죠.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럼 이게 한동훈표 공천은 결국 자본 최소화에만 맞춰져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이 혁신이나 감동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국민의힘도. 주겠느냐? 더군다나 예. 불출마라든가 현역 의원 중에 희생을 한 사람은 희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장제원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 정도일 텐데. 하태경은 왜 그렇게 빨리 그랬어? 얼마나 억울하게 생겼다. 어차피 거기에는 그쵸. 그 주진우 비서관이 내려올 거라는 거 네. 아니었어요. 하태경 의원은 억울한데 네. 장제원 의원은 한 50%만 억울한 게 예. 장제원 의원 사상구 지역구에 공천받은 사람은 김대식 전 민주평통 부의장인데 그분은 장제원 그쵸. 의원 집안에 또 가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막힌 사람들이 아이 그리고 장제원은 많이 휘둘렀잖아 칼을. 그렇기도 하거니와 하태경은 매 그렇기도 비주류로 하거니와. 하다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니에요. 아, 그러기도 하거니와. 자기 가신한테 자기 거 그냥 의원직 잠깐 맡겨놓은 것처럼 보일 수 그러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제목이 중앙일보가 조용한 여당 공천 희생 없으니 갈등도 감동도 없어 이런 기사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요런 분위기가 되는데 다만 요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배부른 고민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제부터 과연 이제부터 펼쳐질 이 TK 좀 비워야 될 텐데 TK의 결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공천 최종적인 명단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건데 그렇죠. 과연 친윤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거냐. 오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 제목이 멋져 보이는 공천한다더니 국민의힘 양지바다 찐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른바 이게 대통령실에 뭐 거쳤던 사람들이 경선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뿐이지 현역 의원들 중에 이른바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 편한 자리 다 가가지고 지금 단수 공천 받은 거다. 그렇죠. 이런 예. 하거든요. 예.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구독자들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뭘 그렇게 비판 많이 하면서 말이야. 국민의힘 지금 언론 지형도 이렇게 보수 쪽에 다 기울었는데 근데 여기 스픽스에서조차도 국민의힘 얘기를 지적을 안 하냐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던데요.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은 거의 비슷한 눈높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것도 사실 뭐 저도 다른 방송에 가서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반발이 없으니까 반발할 사람들이 지금 공천이 목이 달랑달랑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반발을 못 하고 있어. 그러는데 지금 뭐 멋져 보이는 공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형식적으로만 그렇지 지금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윤핵관들이 그냥 다 끼워넣기 그렇죠. 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수의 언론들이 잘 안 끄집어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맞아. 안 도드라져 보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윤핵관, 윤한홍, 정진석, 박대출,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뭐 김성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공천 받고 있거든요. 단수 공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윤 초선 30여 명도 지금 초선도 거의 잘린 사람이 없어요. 컷오프도 없어.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지역구 가운데 103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확정했거든요. 그럼 253곳이잖아요. 예. 아직 150곳이나 남았어요. 그러네요. 예. 특히 영남 지역 지금 남은 거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음. 그런데 지금까지 공천한 것도 조용하니까 이런 거지. 이전에 찐윤 공천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 윤핵관이나 찐윤 공천들이 경선은 붙였다고 막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별로 붙여도 의미 없는 지역에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철규 의원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리고 붙으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명이 공천 신청했는데 4명이 공천 신청했는데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은 인지도도 낮단 말이에요. 그렇지. 누가 알아? 준비할 시간도 짧았어. 예. 근데 예. 일단은 경선 붙여주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특혜예요. 그렇지. 양자대결을 붙여주는 것도. 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우리의 착시도 좀 걷어낼 필요가 있고 끼워넣기에 대한 언론의 좀 따가운 질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한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도 기회는 없는 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재명 대표가 청룡 언얼더를 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심층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일 정치 코너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참 그 이야기 하다가 만 것 같아서 잘 됐습니다. 예, 민주당 공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민주당에 관해서 언론들의 저도 이걸 좀 이상한데 그 기준이 아까도 이제 친명 공천과 친윤 공천이 둘 다 부당하면 둘 다 부당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친윤 공천을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도 친명 공천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언론이 불공정하지 않는 거냐,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네. 있는데요. 근데 친명 공천이 뭐가 문제고 친윤 공천이 뭐가 문제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윤석열이 당 대통령이에요. 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에요. 여권의 1인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에서 예우를 받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왜 당권 잡았어요? 본인이 당권도 잡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대권 후보가 또 했기 때문에 당연한 다음 거 대선까지 아니야. 생각하고 그렇지. 그러면 본인 중심으로 당을 꾸리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딱 하나 이제 그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데 이게 참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친윤이든 친명이든 그 당의 지지자들은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도덕성에 뭐 심각한 결함이 그렇지, 있는데 그건 다른 이런 문제죠, 그럼 이제. 그건 다른 문제죠. 제가 오늘 왜 그건 다른 문제고. 얘기하냐면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네. 굉장히 이제 공천이 부당하다 밝혀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김영주 부의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회 본회의 도중에 일본 북해도 여행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5간 개 예전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네. 근데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막 결의안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 골프 여행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가지고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망신이고 당 전체 타격을 입혔다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럼 이걸 당에서 김영주 의원을 공격하지 않느냐? 이거 말해봤자 민주당 전체 사실은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안 공개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한 번 더 끄집어내는 게 그렇죠. 자꾸 뭐 당 의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당에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기준의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의원들도 이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정량 분석이다. 그렇죠. 정량 정성이 있는데 주로 뭐 의정활동 30%라고 하면은 입법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 기여활동인데 기여활동은 뭐냐? 그럼 선거 기간에 뭘 맡았느냐, 뭘 했느냐. 그다음에 공약이행 이거 뭐 당연히 뭐 수치선 데이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활동인데 이게 지역활동도 굉장히 복잡하게 당무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당내에서의 일부 이견은 떨어지기만 하면 자꾸 친명이다 비명이다 얘기를 하는데 당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해서 지면 어쨌든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완전 타격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다. 솔직히 하고 싶어도 나름 이 기준이 있고 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취재 얘기입니다.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과연 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총점, 천점 만점에 뭐 각각의 4가지 항목을 넣어놨어요. 예. 그걸 가지고 기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공교롭게도 예.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실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1명 중에 28명이 이른바 비명계로 얘기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사실인다고 일지 아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쳐. 일단 그렇고 치자고요. 아. 그럼 이게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를테면 앞서 얘기했지만 이 의정활동이라든가 공약 이행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상당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가 또 좌우합니다. 예. 의정활동 평가에서 또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예. 그 다음에 또 지역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어떤 흐름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권리당원의 어떤 분위기, 예. 의원들에 대한 평가. 예. 우리 근데 민주당 자체가
이미 권리당원들이 상당 부분 친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굳이 친명 비밀을 나누면 그러니까 굳이 나눈다면 당대표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뽑혔겠지. 70% 이상 당대표 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정성평가 또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있다면 또 정성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후보자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된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당에서 결정하는 거거든. 위원들을 다 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당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당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됐느냐가 중요할 텐데 예.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는 눈은 이러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 후보 경선을 같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의정활동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왜 저런 사람이 하위 10% 들어가지? 그건 좀 이런 납득이 안 돼. 쓰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왜냐하면 네. 그것도 뉴스공장에서 다스베이다인가 하여간 나와가지고 박시영 씨하고 김호준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박용진 대 정봉주가 차이가 꽤 나더라고. 거기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꽤 나게 박용진이 이기고 있어. 그 지역 강북을에서는. 그러면 그게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이란 말이지. 그 보도가.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량 분석을 했길래 박용진이 하위 10%가 되나. 거기에서는 높다는데 그렇죠.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근데- 김용주 의원이 한마디만 하면 김용주 부의장 같은 경우도 네. 국회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뭐 국회 부의장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그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전국 조직 중에서요. 이 지역 당협위원회 중에 가장 조직 결성도가 높은 데가 사실은 영등포 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 평가에서도 김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엄정하게 했을 것이고요. 공정한 시스템에서 했습니다. 자, 뭐 진통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다 환불 탈퇴의 과정 이 정도 해갖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좀 더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주류에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명분을 가져가자라는 거는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제가 좀 개인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제가 그냥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한 얘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에 타격을 줬는데 이거를 뭐 없다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거기서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 열심히 한 부분은 대체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을 보는 그 지역 당원들의 민심은 또 다를 수가 다를 있다는 수 겁니다.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별개로 의원에 대한 성적을 다시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을 대표하고 이 지역구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원으로서 잘 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보수 종편에도 출연을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는데 그걸 지역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주로 지역 당원 평가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역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걸 좋게 보는 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린 야당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꼭 우리 지역 의원이 나가서 저런 말을 해? 라는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굉장히 막 뭐 나름 이제 쓴소리를 하고 그런 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역 당원들이 결국 강선우 이제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지역 당원들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 당 흉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중앙 언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지역 당원들이 보이기에 섭섭하고 다음에도 꼭 우리 대표 주자로 이 사람을 보내야 되냐 이건 좀 감도가 다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지역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은 집토끼 산토끼 개념 아닙니까? 집토끼는 확실하게 특히 이제 강북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가 맞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강서도 마찬가지 지역인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당원들 말고 다른 지역의 굉장히 경쟁적인 지역 또는 열세한 지역들의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상황을 그것도 좀 염두에 두는 공천인 거냐 아닌 거냐 그런 측면이 있지.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생명 전체가 걸렸단 말이지.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장기로 치면서 차와 포와 졸두를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야 전반적으로 총선도 이기고 앞으로 대선도 이기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때는 이 정도의 스탠스와 이 정도의
보폭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여러 사람들을 아울릴 수 있고 이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전략이 맞냐?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이 좀 돼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주 의원이랄지 또 제가 동작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하위 20% 된다 그러면 제가 살았던 지역들은 저는 알아. 그래서 그거는 그럴 만하다라고 저는 속으로는 생각해요. 그런 의원들이 사실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기자들도 뭘 알겠어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게 지금 영향이 있네 없네 그 본선 경쟁력이 되네 안 되네는 다 주민들과 지역 구민들과 국민들의 평가란 말이지.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그렇게 남지 않도록 그러면서 통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러면서도 혁신적이도록 보이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이란 말이지. 그런 게 정성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자 엄정한 어떤 시스템에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성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지금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당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친명 비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에서는 비명계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날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성적 평가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당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또 얼마만큼 또 당선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존재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정성평가가 일찍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거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친명 활동 안 한 사람 상위 10%. 친명 활동 안 한 사람 10%, 하위 10%가 그 다음 20%는 또 친명 20%. 활동 안 한. 이렇게 비춰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져요. 이거를 불식시켜야 돼요. 불식시키지 않고 이거 별 문제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에서 한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이렇게만 갈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아 보인다. 나오는 주자들이 현역을 압도할 만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 주자들을 빨리 선보이든지 차라리. 그렇죠. 그게 차라리.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관점에서 보면 야 박용진이 참 그동안에 비명 활동하더니 아웃됐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당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후보가 누구냐 이거야. 박용진을 대체할 만한 사람.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는. 그렇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저 정도 인물 하려고 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웬걸? 이것도 언론 분석에 따르면 분류에 따르면 다 친명이네. 또 자객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받는 이 허탈함이라든가 당원들이 받는 허탈함은 그렇죠. 크지요. 지금 사실 근데 현역 의원들에 도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본인이 친명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취재해보면 친명이 아닌, 친명이라고 부르기도 참 뭐한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인으로서는 마케팅 할 때 당대표와 같이 묻거나 전직 대통령하고 묻는 게 가장 좋은데 신인들이 의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 그러다 보면은 본인을 친명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정말로 뭐 불공정해서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컷오프 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통보만 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본인들이 때문에 컷오프 안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결과를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뭐 벌써부터 단순히 의원 평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러면은 정무적인 걸로 해서 정성 평가를 분명히 마이너스 줄 점을 또 그냥 놔도 그럼 도전자 입장에서는 또 반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역 의원 기득권이냐? 우리는 또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지. 이런 또 있지. 반발 그것도 이제 그것도 공정성의 있지. 문제가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지도부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공천 과정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역을 날리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민주당이 잘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관이 완전 식물 공간이에요. 공관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공관위원장이 준엄하거나 뭐 말 그대로 공관위원장 한마디가 막 이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예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기억 이름이 가물가물하지만 민주당의 그 공관위원장 중에 누구 있었잖아요. 저승사자 이런 평가를 받는 박재승 변호사죠. 이런 저승사자 있었단 말이에요. 공관위원장은 근데 쫙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지도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선 조직, 밀실공천 얘기가 계속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러니까 전체적인 현역 하위 20%까지가 20%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전체 뭐 예를 들면 90% 가까이가 예를 들어서 비명이라더라. 그 대신 또 밀실공천논단, 또 비선조직 논란 이게 계속 따라붙으니까 전체적으로 아 이재명 지도부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천 관리에 실패했다. 위기 관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여의도에 들어온 지 1년 정도도 안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의 주류인 것은 보이지만 여전히 비주류로서 의원들을 소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미 이번에 뭐 하위에 들어가고 나서 상당수 여의도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반발의 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럼 역대 공천에서 결국은 승리한 김종인 공천 관리했을 때 한번 보시라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승리했죠. 근데 그때 친노학살이다 해가지고 그때 더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반발이 너무 심하다. 특정 집단을 학살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춘다를 가지고 이게 성공한 공천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끝까지 보고 또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 취재할 때 그때도 특정 계파 학살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결국은 봐야겠죠. 결과도 중요해요. 이런 진통은 있었으나 결과는 역시 후보들 좋은 후보를 내서 성공했다.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예. 왜 사람들이 비판하는 줄 아세요? 결과 자체도 불안해졌어 이제. 그렇지. 예. 아니 이제는 공사석에 다 얘기합니다. 예. 야 이러다가는 과반은커녕 120석도 못 얻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지금 엄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지층이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당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죠. 그거 맞아요. 그걸 사당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재명 당이라고 하든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에도 있어야 되고 국회에도 들어가야죠. 그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이유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나타나면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세요? 그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다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낙연, 이준석이 갈라섰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나 또는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 이낙연 당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다. 일부는 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김영주 부의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당장 본인들이 선언했습니다만 박용진, 윤영찬 이중에 남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경선에 떨어지면 어차피 못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만나본 지금 하위 20%나 10% 들어간 의원들 중에 일부는 하위 20% 본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는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 결국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새로운 경쟁자, 그러니까 하위 20% 받지만 자기랑 경선에 붙는 후보 할만하다? 할만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상대 후보가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어요. 친명일 뿐이라는 거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이수진 의원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 이를테면 내가 이수진을 폄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양기대 의원, 예. 양이원영 의원 예.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새로운 미래 얘기하는데 새로운 미래가 무슨 새로운 미래입니까? 어두운 미래지.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잖아요. 네. 지지율 4%, 거기로 3%. 가기에는 또 이낙연 거기 가고 당선 가능성이 제로인데 게다가 이제 이낙연의 그 배신자 그 이미지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또 이 민주 세력이 예.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 힘들어. 쉽게 또 선택할 수 없다. 그쪽으로 가기도 힘들어. 갖긴 힘들죠. 근데 이제 또 무소속으로 간다면 무소속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서는 진짜 낮아 보이네. 없어. 무소속 예. 가능성 더 없죠. 일단은 그쵸? 제가 취재한 예. 바로는 이낙연 신당이라는 게 어두운 미래라고 했는데 가짜 미래고 가짜 미래. 낡은 미래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려면 정말 나중에 복당을 절대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치 생명을 거기에 결심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거기에다가 기대를 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당선 가능성만 있으면 나중에 복당할 아니 생각하고 지금 가요. 그 이른바 그렇지. 이낙연 뭐 신당인지 구당인지 그 당의 지지율 자체 흐름이 아. 뭐 3% 4% 왔다 갔다 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이번에 깨지는 바람에 아마 신뢰 더 잃었을 거예요. 그럴 그래서 겁니다. 그쪽으로 갈 네. 가능성 일부는 있지만 음. 저는 매우 적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경선을 끝까지 해보겠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으로 복당 보입니다. 얘기하니까 약간 옆으로 잠깐 세는 얘기하면요. 음. 복당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현주 의원 복당 감점도 안 하고 시켜주잖아요. 그런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강도는요. 음.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안 하겠어요. 예.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현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습니다. 예. 근데 저걸 복당을 그냥 쉽게 영입으로 시켜줘요. 영입으로. 아. 이런 과정에 대한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밋밋하다라는 평가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사실은 두 양당에 바랬던 게 국민들은 어떤 희생하고 누군가가 야 내가 한 4, 5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는데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4, 5선 한 그 다선 의원이 자기가 어떤 정치 신인을 추천하는 거야. 예? 근데 전혀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얽혀 있지 않아. 단지 그 사람의 경력과 했던 그 활동만을 보고 손을 들어주면서 명예롭게 자신은 은퇴하고 그 사람, 야, 이 사람한테 내 지역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멋있죠? 그런 어떤 멋있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4선이나 5선 했던 분들이 야 내가 계속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좋아졌어요? 예전에 네. 민주당을 보면 이제 원혜영 네. 의원님 같은 분들이 특정인을 뭐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지역구 탄탄했지만 또 네. 불출마 선언하셨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 그 다음에 3선에 김민기 의원, 네. 김민기 의원도 지금 불출마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는 참 괜찮아요. 네, 그래서 멋있어요. 잘하신 거죠. 이제 네. 김민기 의원하고 의원들이 네. 어떻게 있는 자리에 취재를 갔는데 다 의원들이 김민기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다른 분들도 좀 하실 의향이 있으니까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아니 김민기 의원 칭찬 한마디만 하면 네. 6개월에 한 번씩 세비 한 달치 전액을 기부해요. 지금까지 근데 의정 활동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1년에 2번이네. 1년에 2번입니다. 세비 전액을. 한 4천만 원 그런 되는 얘기를 돈인데.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하위 20%에도 사실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들어간 사실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의원들도 있는데 안 다뤄주잖아요. 아니, 여기 스펙스에서는 좀 다 하지. 다뤄줘야지. 아니, 제가 네. 오직하면 그 의원들이 나보고 정 기자님 스피스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우리도 네. 훌륭한 사람이 있다. 있죠. 시끄럽게 네. 하는 사람들만 자꾸 내주냐.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건 얘기를 좀 네. 해달라고. 다만 이제 특정인이 마음에 두고 있다라도 신인들끼리 또 경쟁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네. 누구를 내가 지지한다 이런 거는 의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상호 의원 지역구도 우상호 의원이 케어하는 후보에 대해서 또 권리당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 누구예요? 누구라고 지명은 않겠습니다만 특정 대학. 특정 대학. 아. 또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 얼마 전에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인재근 의원도 역시 옛날 과거 GT 계보를 알려진 김근태 계보를 알려진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따로 있어 하면서 지금 다른 변호사가 거론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스럽긴 하죠. 근데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든 야든 뭔가 진짜 이 혁신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예. 인물에 대한 어떤 프레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신함이. 아니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현역위원 컷오프 빵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빵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발이 안 나오죠. 이거 맹물공천이에요. 그럼 현역위원들 컷오프 왜 빨리 발표 안 하냐? 네. 일각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사태 또 나타날까 봐. 아.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만 공전된다 이런 사태 또 나타날까 봐. 말 그대로 좋게 말하면은 잡음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맹물공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역의원 기득권 그대로 다 보장해주고. 그랬네. 예. 경선하는 지역은 보면 뻔히 질 것 같은 찐유는 반드시 이길 것 같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경선하고 해서 이제 맹물공천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 현역 교체율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무려 44%였습니다. 한운 현역형 공천 빵. 맹물 공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장재현 거예요. 의원은 현역 아닌가요? 장재현 의원은 현역이죠. 현역은 네. 컷오프. 어쨌든 아. 이제 불출마를 한 거니까. 네, 빵. 현역 네. 교체로 보면 그러면은 네. 무슨 세신 공천이냐, 뭐 네. 하는 전 맹물 공천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21대 총선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이 28%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가 국민들이 보기에 뭐 물갈이 얼마나 됐느냐. 현역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몇 명은 할 거예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조한 현역 교체율이라고 하는데 음. 앞서 뭐 전현 교수가 잘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쌍특검, 재의결. 이때 이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요인은 개혁신당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야. 현역 자르면. 그렇지. 그럼 개혁신당 논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일은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 최대한 늦출 수 있다까지 늦출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최소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선거 전 한두 달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서 한두 달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 사람들은 그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관한 심판, 정권 심판 해도 너무 못한다. 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계속 한 1년 반, 2년 동안 기는 거는 처음 봤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는 본인 배우자 문제인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몇 번째냐 도대체. 그러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헌재까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상병 사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다 간다면 이 현역 의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뭐 농담하는 거야. 무슨 뭐 연맥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네? 제가 어제 이제 좀 사람들 만나보니까 네. 야당이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잘 살리고 네. 가느냐에 대한 고민은 실제 당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젠다를 내고 네. 어떤 공천을 할지 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략공천 몇 군데를 빨리 아침부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설사 갈등이 있더라도 빨리 수습을 해서 마음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략공천 벌써 발표가 났어요. 몇 군데 발표가 났고 오전에 방송 전에 그리고 오늘 10시쯤에 또 공천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속도를 내면서 전열을 좀 재정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너무 늦었어요 지금 공천 작업이. 실제 이 공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구마다 보면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2월 말 3월 초가 되면요 이게 여론 흐름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굳어져 갑니다. 마음을 이제 먹기 시작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네. 과거 역대 선거 경험을 비춰보면 후보 등록 시점에서는 딱 다 사람들이 이미 정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뭔가 이 공천 작업 속도를 좀 내줘야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 쉬운 것부터 한 거 아니에요. 선의 훈한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건 뒤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속도가 늦어. 그리고 또 과정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 예. 저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이걸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 감동이 없다, 예. 혁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는 거야. 딱 때려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계속 터져 나와. 예. 내일 모레 23일까지 현역 하위 2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에서요 하위 20% 현역 교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나 20%라고 공개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역대 없었어요. 예. 왜?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꺼내봐야 네. 되지도 않는다 생각하고 네. 또 과정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혼자 꽁 가지고 있으면서 경선하는 거야. 예. 그리고 시인한테 지는 거야. 나중에 까보니까 하위 20%. 하위 20%였던 거야. 아. 이런 사람 꽤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보세요. 저렇게 당당하게 까버리잖아요. 아. 왜? 공정하지 않다. 아. 나 인정 못한다. 아. 이게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조국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종식 동조 때는 이준석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반윤이면 다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든 민주당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제3세력이
합쳐서 200석 이상 돼가지고 이거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3년 또 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토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기에는 이게 어떤 언론 인터뷰냐에 따라서 인용을 한 거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요?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잘못 읽으면은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신당하고 손잡자로 읽힐 수가 있는데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제가 워낙에 읽으니까 선거 과정에서 손을 잡고 그건 아닌 반윤연대 것 이게 아니라 선거 끝나고. 반윤연대를 네. 축으로 네.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과 이준석 신당까지 한 의석을 확보하면 200석 정도가 될 때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이냐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취재한 바는 이게 조금 그건 더 맞아요. 워딩 같아요. 근데 일부 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이 조국 전 장관이 이준석하고 선거 과정에 손잡지 아니, 않게 그건 그거는 아니야.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건 이런 아니고. 의미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은 창당 명분 자체가 저는 취약하다. 이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자체가 자 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창당의 결과가 과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결과가 될지 또 아니면 공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네. 그런 면에서 실제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과연 이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도층이 견인돼야만이 민주당이 일당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반윤 반한만 하면 내가 모든 사람 손잡겠다?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뜨악해요. 아니 이준석은 야당인데 저쪽에 지금 뭐 보수 정당 출신인데 왜 거기까지 거론하는 거야? 아 본인 창당 명분이 부족하니까 본인 띄우기 일환이구나 이렇게밖에는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나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제1야당이라는 그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탄핵이라는 이야기랄지 뭐 이런 거를 아주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고 있는 또 지지자들은 굉장히 또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의미의 중도층,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르는 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위대 역할을 좀 하고 민주당은 뒤에서 그거를 아닌 척 뒷받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진을 하면 그러면 그 3년을 안 기다려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신당에 관한 기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소위 조국 전 장관이 중심이 돼서 전위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윤석열 정권 탄핵과 조기 종식을 위한 뭐 이 선도 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내겠다. 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경쟁 후보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순간 대선 불복의 프레임에 빠져버려서 그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네. 장관이 최근에 쓰는 용어가 저는 네.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점잖은 조국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받아치기 하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걸 어쨌든 짧은 기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혀 그리고 뭐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중전마마의 호위 칼 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지층이 보기에는 조국의 변신? 중주병 호흡가락 짧어 이렇게. 재밌네. 예전에 공격받던 조국이 되치기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약간 대중적인 카타르시스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있어. 굉장히 SNS에서는 좀 나름대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당할 만큼 당했다는 그 연민 의식도 연민의 있고. 의식이 있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거나 그리고 이제 멸문지화 이 단어가 지금 SNS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을 멸문지화 시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사람을 버리냐 이런 마음도 있어서 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고 차마 나는 안 되겠어. 내 부인하고 아들은 조국 신당 가입하라고 했다. 이런 게 좀 복잡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지지층.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본인이 내걸었던 대의 명분 그것이 정말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그 과정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건 아닌지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적 명예회복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국 장관이 그 침노를 잃지 않고 가는 것 거기까지 전 동의해요. 예, 지금까지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공교수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 못합니다. 요즘. 예, 민주당 속 사정이 좀 시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예. 어젯밤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함께 모셨던 예. 수석들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하세요? 예.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 모셨던 수석 모임 예. 그리고 출입 기자들. 다 생존해 계시나요? 수석들?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 여러 얘기를 했는데 막걸리를 소신껏 마셨어요. 무슨 저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하던가요? 그 출입 기자 출신 분들은 거의 다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다 예. 현역에 계시는 분들은 예. 한두 명 있고 예. 다 은퇴한. 그분들 또 눈도 예리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아 예리하죠. 예. 그분들의 견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왜냐하면은 기자들은 예. 자기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음. 이제 기사화하는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객관화가 체질인 직업이다 보니까 예. 예, 냉정하게 보죠 사실은 사를. 그런데 이제 예. 은퇴한 기자들은 굉장히 예리하게 보면서 자유롭고. 걸림돌이 없잖아요. 예.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많은 것을 혹시 조금이라도 예, 이 저보다.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참 아무튼 궁금해요. 저한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예. 좀 덜 나와라. 아니 예. 지금 이 사태가 예. 향기롭지 못하다. 향기롭지 못하다. 그렇지만은 당신은 얘기 안 하는 것이 좋다. 제가 명제 경각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정리를 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 사태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뭐 어떤 신당과 결합하고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재명 당대표도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민주당을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경제, 남북 관계인데 자기들도 기자를 하면서 또 자기들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일을 해봤지만은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등한시되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 싸움만 부각되고 있다. 그렇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진지하게 예. 민생 경제 문제를 남북 문제를 검토하고 국민과 함께 할 때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한테는 솔직히 그래요. 박용진, 윤영찬 이런 의원들은 자기들이 볼 때도 참 훌륭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위 1%에 들어가는 의원인데 어떻게 하위 10%로 평가를 받았느냐. 예.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제가 법사위원을 할 때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이 5명이에요. 그럼 5명 스스로가 누구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는 F로 들어가지 않냐. 누군가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 점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언뜻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래 그 정봉주 전 의원이랑 여론조사 꽃에서 그 단순 비교한 것도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훨씬 높게 나왔단 말이지. 제가 예. 박용진 의원 선거구에 두서너 번 초청 강연을 갔어요. 예. 그런데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몇백 명씩 모여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 물론 예. 제가 인기가 좋아서 그러겠지만 어떻게 됐든 예. 잘해요. 그리고 예. 거기에 그 강북 꿈의 섬, 예. 꿈의 동산 예. 거기에 가서 제가 운동을 하러 잘 가면은요.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미아리 그쪽에서 밥 먹으러 가면 박용진 의원 다 돌아다니고 물어보면 최고예요. 어떻게 됐든 그것을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납득 그런데 못할 수 있죠. 충분히. 예. 다행인 것은 예. 자기는 납득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 경선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예. 30% 예. 감산을 받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보면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저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여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재활용 지금 현역 현역 의원들을 전혀 건들지 않고 있어요. 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한 이것은 명도 안 그러느냐? 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 특검 투표 음. 이제 제2에 와서 예. 이걸 대비해서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두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빼서 저리 받고 저리 뺐고. 그런데 이걸 사전에 대화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지적했지만은 찐윤 초선 의원들 이 초선 의원들 30-40명이 이준석 나가라, 나경원 저출산위원장 나가라 이런 모든 서명 운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단수 혹은 공천을 다 받은 거예요. 또 경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보여요. 단 이제 재활용 중진들을 뭐 서병수 의원을 김태호 의원을 잘 이렇게 막으니까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오늘 박진 장관도 세상에 보십시오.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서초로 갔다가 예. 또 4년 만에 장관하고 나와서 서대문으로 간다. 예. 이건 본인은 어떤 강남을 원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지역도 발전시키고 나라도 잘해라 하고 당선을 시켜줬는데 4년하고 더 저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진이기 때문에 재활용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예. 흔히 대북 협상 때 제가 많이 쓴 말인데 선의훈환 쉬운 것은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남겼다 한다. 예. 이걸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예. 저는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부터 터진다. 지금부터. 최종 진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도 지금 친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완전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현역 그것을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고 왜 있는 거. 민주당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예. 언론이 지적 안 하니까. 아니 언론은요. 언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언론은 주로 이제 친명만 아니죠. 지적하잖아요. 언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예. 기자는 기자하셨지만은 당에서 예. 자료를 예. 얘기를 해야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민주당이 그러한 것을 분석해서 제공을 해야 기사화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저는 그걸 문제. 우리가 친명 공천이 아니고 이런 기준의 공천이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국민의힘은 예. 찐윤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않냐. 저기는 찐용 공천이다. 그렇지. 아,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예. 재활용해서 어. 거물들만 쓱쓱쓱 정리를 해 나가니까 아주 포장이 잘 돼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난 후위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쉬운 것을 나중에 한다. 그 혁신 공천을 하려니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혁신 공천을 하더라도 당헌 당규가 그런다고 하지만은 지금 10% 20%에 드신 분들이 숫자로 하면 32~33명 현역 의원이래요. 예. 그걸 당헌 당규가 있더라도 지도부가 딱 결의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버리라 이거죠. 한꺼번에 빨리 해라. 네, 그 그렇죠.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아니 그래야 예. 국민들이 예. 현역 의원들을 저렇게 많이 음. 자르네? 음. 자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있고, 박용진도, 윤영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김영삼 YS는 예. 거짓말을 DJ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DJ보다 많이 한다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도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네요. 정치인이 거짓말했죠 옛날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YS는 거짓말하고 확 뒤집어 버리는데 예. 그 자리에서 해버려. 180도로 넘어가 버려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언론은 하루 이틀 비난하고. 많은 거야.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은 180도를 돌아가려면요. 예. 논리적인 분이라 국민을 설득한다고 하루에 1도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0번 얻어맞는 거예요. 본인 설득도 돼야 되는 분이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아니 총재님 예. YS처럼 확 돌아가 버리지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론에 얻어맞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아 국민이 하늘인데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확 해버리면 그것이 정치인가?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만 딱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하루에 1도씩 설명해서 180번 얻어맞고 그 자리에 가는 그 사람들이 답답해한단 말이지. 답답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어. 언론에서 더 많이 얻어맞았는데 저는 늘 그랬어요. 아니 이재명의 그 스타일 있잖아, 사이다. 예. 옛날에 사이다라고 별명을 누가 붙여줬잖아요. 네. 사이다가 없어졌어. 이재명 네. 대표도 이제 공관위, 전략 공천이 이런 것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좀 삼가하고 있겠죠. 저는 또 그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개인 사천하냐? 또 그런 자기들,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예. 회의한다. 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개입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대통령은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무에 개입하는 거다. 그렇지만 안 한다고 있으면 예. 안 들켜야지 왜 들키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 예.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박지원이가 제일 많이 해본 그 회의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결국은 최종 진영이 예. 본선 경쟁력이 될 만한 사람들로 쫙 짜여져 있어야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 입에서 칭찬하는 날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게 이기는 공천하겠다. 아니,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최고죠 뭐. 네, 그런데 예. 지금 우리 이겨야지 민주당은- 가치를 실현하지. 우리 민주당은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예. 공천주는 공천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게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그 기조나 지금 현재 구도가 그런 겁니까? 아니 글쎄요 그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쓰니까 예. 다 어제 저녁 만난 사람들도 다 비판적이에요. 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라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찐용 공천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도 친명 공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친명 공천이 아직 네.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친명, 누가 됐어요? 그런데 비판은 친명 공천 그렇죠. 쪽으로만 간단 말이지. 이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친명 충격적으로- 공천이 아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론도 파악할 수 있게 뭔가 자료를 줘야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역시 검찰 출신이라 없는 죄 만들어서 잘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보세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여사 음. 2년간 수사해가지고 카드 7만 8천 원? 뭐 10만 8천 원인지 6명이 먹었대잖아요. 네. 예. 한 이거 15,000원씩 먹은 거예요. 이건 기소했어요. 예. 그러면은 영부인 300만 원 디올백은 180만 원 화장품은 최근에 나타난 23억 주가 조작은 그건 또 왜 안 하냐고요. 이런 것을 말이 안 계속 되지. 얘기해야 예. 돼요. 예. 그런데 어제 음.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을 하는데 예.
진짜 연설의 백미를 이루더라고요. 음.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그거예요. 협업, 조정, 소통의 정치를 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민주당이 요구를 하면은 100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제1야당 안 만나는데. 대표 부인은 7, 8만 원 썼다고 네. 2년간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해버리고 자기 부인은 디올백복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네. 최근에 나온 23억 주가 조작도 아니다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공격을 하면서 좀 나이스하게 공천했으면 좋겠다. 이기는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타이밍이나 시점이 지금 너무 늦으면 안 될 텐데요. 공천을 빨리 마무리 짓고 이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도 지금 주요한 그 기록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뭐 대통령이 부위께 보고했다. 예. 그 이런- 부위가 누구예요? 부위가 대통령밖에 대통령 됐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쓰는 부위가 딱 한 사람이지. 그렇죠. 설마 그것까지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했겠어요? 모르죠. 그것은. 그 문제인데. 예. 예, 그 문제인데 부위면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대통령께 했게. 보고한 거죠. 그렇죠. 거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현재 국방부 이렇게 안 하는 장관과 거예요.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부위께도 보고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 교체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나왔던 그 말이 정말 신빙성이 점점 있어가는 게 아니 이걸로 투스타를 교체할 일이냐라고 격려했다는 거 네.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지금 점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이죠. 그러면 그건 이게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이건 직권남용으로 아니 형사 기소가 될 사안인데. 모든 것이 예.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기소가 안 되지만은 예. 아니 보십시오. 159명이 국가 잘못으로 죽은 이태원 참사 이것도 안 해버리지. 최상병 이것도 안 하지. 모든 걸 안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 그것은 역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의석수가 지금 현재 107, 80석까지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181까지 지금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181이 최대치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야 이른바 야권이 민주당이 200석 전부를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보다는 좀 낮게 전체적인 야권이 한 190이나 200 근접이라도 해야 이 관련해서 뭐 거부권 또 행사하고 그러면 법대로 그냥 국회에서 다시 제적의원 3분의 2로 해가지고 뭔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아니면 헌법을 바꾸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 제야 민주개혁 세력의 원로들 예. 이부영 이사장 같은 분이 계속 민주당이나 이 진보 세력들에게 대연합 공천해라, 연합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 신당도 함께하자 이거예요. 예. 왜? 목표가 같은데 그러면 길도 같아야지. 목표가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년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뭐 국민과 대화 형식에 그럼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입방긋했다가 탄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이 일찍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권 차원에서 같은 시간 배정을 KBS로부터 방송사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 전에 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싸워가지고 라디오 연설할 때. 라디오 연설했죠. 예, 맞아. 정세균 대표가 해냈어요. 맞아. 정세균 대표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아세요? 예. 그 양반 유순한 사람 아닙니다. 싸워가지고 라디오 연설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안철수 당에서도 했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국민에게 알리는 길인데 도대체 방어권 요구도 하지 않고
저렇게 찐윤 초선 의원들 전도하는 것도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 재투표, 소위 쉽게 말해서 개의. 국회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역은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 지금 저 잘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선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선거 시즌이 이제 이미 시작됐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하게 뭔가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공천 잡음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선대위원장을 좀 참신한 사람을 둬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든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뭐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우선은 국민의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공천 작업이 끝나면은 끝나야 저는 자동적으로 음,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천 작업이 잘 끝나면서 그게 어떤 제3지대 또는 국민의힘이 이득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천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급선무네요. 그렇죠. 예. 제3지대 뭐 예. 이준석 개혁신당은 예.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어, 이낙연 새로운 미래도 흘러간 미래 돼버린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와서 지금 뭐 무소속이나 뭐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공천에 탈락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그렇게 이 김영주 부의장 외에 이 박용진, 윤영찬 지금 알려진 송갑석 거기는 20%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본인이 커밍아웃 한 거예요.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은 나는 감사를 감수하고 경선에 임하겠다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도부가 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그 하위 20%가 된 사람들의 그 지역구에 물망에 오른 사람들을 또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뭐 보수 언론에서 뭐 이야기하듯이 순 그냥 친명이다. 그리고 별로 인지도도 높지 않다. 그런 겁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아닌 있어요. 분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친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은 설명을 하지 않고 아, 언론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조명하니까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의힘은 진짜 찐윤들만 현역 의원 건들지도 않고 다 하고 있는데도 그걸 민주당에서 지적을 안 해주니까 언론에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언론이 그것을 취재해서 경향신문처럼 써주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 언론 환경이 나빠요. 그리고 항상 야당은 공천 때는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계속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검찰공화국 종식을 위해서 투쟁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민주당이 단결하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자라고 한 것은 사실 친명,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력이 합쳐져서 진짜 단결해서 싸우면 이겨요. 거기에다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과 연합해서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녹색정의당이 같이 하지 않는다. 심상정 의원이 자기는 지역구에서 빼달라. 이런 것이 있지만은 더 대화를 하고 예. 아니 난 깜짝 놀란 게요. 예. 개혁신당은 반토막 4% 5% 떨어져 버리고 조국 신당이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 실체를 인정하셔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원장님 그 스탠스를 보면
예. 조국 신당하고는 뭐 정치적으로 선거 전까지는 좀 거리를 두는 게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는 좀 유리하다. 저는 그 얘기는 예, 아니고 예, 조국 장관이 국민한테 즉 국민 대보시면 예,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 심판을 받아보는 게 좋다. 그런 라고 말씀하셨죠. 했는데 예, 신당까지 창당을 하니까 참여 안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조국 신당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탐대실이다.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 그래서 근데 비례연합정당이 있고 조국 신당이 있는데 비례연합정당이랑은 같이 뭐 누구를 비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야 제세력들 진보 세력들이 거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들어갈 들어가죠. 거고. 예. 근데 조국 신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조국 신당이 네. 비례연합당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요. 아 차라리 차라리. 예. 차라리. 그런데 실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정당 지지도로 평가를 할 때 어떤 당보다도 포션이 크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들어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도 정의당이 사실은 제일 반대를 했었을 거거든. 그렇죠. 조국 신당과 비례연합정당을 예. 같이 하는 거는. 예. 근데 지금 구도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 같이 들어와야지 음. 녹색 정의당도 지역도 연합으로 갈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한 것을 제야 시민 원로들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다 연합하면은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어떻게든 민주당 가지고는 안 200석 돼.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만들자 하는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길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개혁 세력들이 요구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마다할 리가 없다. 그리고 녹색 정의당도 고집 부리지 말고 함께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거 전에, 선거 후에라도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선거 전에 서로 간에 큰 상체기는 안 내고 안 내야죠. 아니 예.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러는 거예요. 아 뭐 녹색 정의당이 결코 우리 민주당을 안 도왔다. 무슨 소리냐. 도왔던 김건희 적도 특검에 도왔지 않냐. 도왔던 적도 있지. 아 예. 도운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단 예. 지엽적인 거 가지고 맞아. 소탄대실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크게 가자. 그러니까 개혁은 선명하게 이 시점에서의 개혁은 윤석열 정부를 일단 평가하고 심판하는 게 가장 큰 개혁의 검찰 첫 번째- 정권 종식. 예, 가장 이두 첫 가지죠. 번째이기 때문에 예. 그 개혁을 선명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는 좀 통 크게 포용적으로 정치답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아 그래야지. 예. 만약에 우리가 분열해서 싸워서 음. 과반도 못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게 의회 권력까지 내주면은 윤석열만 앞으로 좋아. 4% 3년간 윤석열만 좋아. 그렇지. 윤석열 도움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김건희 국민들만 해피하게 할 필요 없어요. 국민들만 고통받고. 아 그렇죠. 예. 아니 민주주의가 서민 경제가 남북 관계가 그렇죠. 어떻게 파탄나고 있어요. 특히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박노자 교수도 이제 한겨레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썼던데, 아니 저 동족에서 뭐 그래 그렇게 멀어졌다고 치자 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중간에 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그다음에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거는 공생해서, 우리도 지금 인구 부족해서 난린데 경제 모멘텀이 없어서 난린데 그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좋잖아. 문정인 교수도 칼럼에 썼던데요. 예. 저도 도발한다. 도발하면은 연평오도가 제일 위험하다. 우리만 중심 폭락하고 우리만 손해야. 손해죠. 우리만 손해야. 그랬는데 예. 그 후로 김성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실장 하신 분이 예. 연평오도가 위험하다 했더라고요.
아,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위험하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지금 뭐 NL을 네. 무시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침범을 하면은 우리가 전쟁할 것 같아요? 못해요. 미국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거기 공격할 거예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세월을 이렇게 보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해남반도 진도를 가더라도 농어촌에 얼마나 사람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다 나가버려요. 예. 외국 노동자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50대, 50대, 60대가 청년이에요. 그렇죠. 예. 식량은 안 보여요. 쌀이 없으면 우리 군인이 어떻게 해요? 고기가 생선물이 없으면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먹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예. 저출산 문제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2년 만에 여성부 장관 사표 받더라고요. 그리고 후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예. 아무튼 저는 우리 민주당이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연합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비명이 친명이 어디 있고 다 합치자. 그리고 녹색정의당도 진보연합도 또 조국신당도 함께 가자. 그래서 200석을 넘기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그렇죠. 역사 앞에 할 말이 있지만 네. 과반수 놓쳐버리면은 윤석열, 김건희 팡팡팡 날아가면서 이 나라 망친다. 이걸 생각하자 이거예요. 싸우지 말자. 공천 잘하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30분에 라이브로 시작되고요. 지금까지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